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평생을 책만 파고든 관상학자 하나가 강가에서 금을 던지는 무지렁이 어부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기막힌 사연이랍니다.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해야 할 제왕의 상을 가진 사내가 어찌하여 낡은 삿갓을 쓰고 강가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단 말이오? 하늘의 뜻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관상가의 눈이 삐었단 말인가? 과연 이 기묘한 만남 속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 보시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학문과 예를 숭상하는 조선 땅. 그 중에서도 관상학이라는 신비로운 학문의 맥을 대대로 이어온 명문가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바로 그 집안의 젊은 학자 송정현, 그의 여정에서부터 모든 사연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정현, 그의 나이는 이제 갓 30줄에 들어섰을까. 맑은 거울처럼 티 없는 얼굴에 학자의 고고함이 서려 있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선비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왕의 관상을 살피고 나라의 기륭을 점치는 관상감의 요직을 맡아왔기에 정연 역시 어려서부터 밥 먹고 글 읽는 것보다 사람의 얼굴 읽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백 년간 집안 대대로 내려온 관상의 비결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론에 있어서는 당대 따를 자가 없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마의 모양으로 처녀 눈을 보고 눈썹의 형태로 형제의 수를 가늠하며 코의 생김새로 재물복을, 입의 모양으로 말년의 복을 점치는 그의 지식은 살아있는 관상학 책 그 자체였지요. 허나 그에게는 한 가지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관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학자적 열망이었지요. 그가 찾던 완벽한 관상이란 바로 제왕지상, 즉 천하를 품고 만백성을 다스릴 왕의 운명을 타고난 얼굴이었습니다. 관상학 책에는 제왕의 상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마는 하늘을 바치듯 높고 넓으며 눈은 용의 눈처럼 깊고 빛나고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았으며 입은 바다처럼 넓어 사해를 머금을 상이다. 이론은 완벽하다. 허나 이 땅에 과연 이런 격을 온전히 갖춘 인물이 실존한단 말인가? 정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은 물론 왕가의 종친들까지 수많은 권세가들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책에서 말하는 제왕의 기품을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는 것은 고귀함이 아니라 교활함이었고 위엄이 아니라 탐욕이었으며 자애로움이 아니라 불안과 시기심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안에 담긴 격이 부족하다. 저런 얼굴들로는 결코 태평성대를 열 수 없을 것이다. 실망에 빠진 정현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편안한 학자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완벽한 제왕의 상을 찾기 위해 전국을 유랑하는 길고 긴 여정에 오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흙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이 조선 땅 어딘가에는 분명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난 진정한 왕의 얼굴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현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낡은 삿갓을 눌러쓴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보다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이론 속의 그 완벽한 상을 찾는 것에 집착하는 순수하면서도 고집 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요. 자신의 이 학자적 여정이 관상학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거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양의 화려한 궁궐이 아닌 이름 모를 강가의 한 미천한 어부에게서 비롯될 줄을 말입니다. 송정현의 유랑은 몇 해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 그는 금강산의 기암절벽 아래에서 수도하는 도인을 만나보고 호남평야의 너른 들판에서 땀 흘리는 분홍의 얼굴도 뜯어보았으며 남해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우는 뱃사람들의 관상까지 살폈지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가 찾던 제왕의 상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지쳐가는 기색과 함께 어쩌면 완벽한 관상이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봄 그의 발길은 우연히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크고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채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지요. 정현은 며칠 동안의 고된 여정에 지쳐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마을의 작은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현은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강가로 나섰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강가는 고요했습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라도 나올 듯한 몽환적인 풍경이었지요.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낡고해진 삿갓을 깊이 눌러쓴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작은 쪽배 위에 홀로 서서 묵묵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행색은 미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친 삼벗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맨발로 서 있는 발등은 투박하게 갈라져 있었지요. 영락없는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가난한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현은 무심코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런 남루한 행색의 어부에게서 자신이 찾는 고귀한 기품을 발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으니까요. 그는 속으로 저희 또한 고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마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눈빛은 흐리멍덩하겠지. 볼 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어부가 힘껏 그물을 던지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가 상체를 일으키는 찰나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삿갓이 살짝 뒤로 젖혀지면서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옆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소. 정현은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충격이 그의 전신을 꿰뚫었습니다. 저 얼굴은 그가 본 것은 그저 평범한 어부의 옆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햇볕과 강바람에 거칠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얼굴의 골격과 윤곽 그리고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을 책 속에서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완벽한 격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정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정현은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홀린 듯이 그 어부에게로 다가갔답니다.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움과 지적인 흥분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지요. 쪽배가 무태 닿고 어부가 묵직한 그물이 담긴 광주리를 이고 배에서 내렸을 때 정현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상학적 지식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눈앞의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는 전율했습니다. 그 어부의 얼굴이 어떠했냐면 먼저 이마는 하늘을 상징하는 부위인데 그의 이마는 마치 깎아지른 듯한 절벽처럼 넓고 반듯했으며 좌우에 일월각이 꽉 차게 솟아있어 이는 곧 하늘의 복을 받고 부모의 덕이 깊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썹은 또 어떠한가? 숱이 많고 가지런하며 마치 누운 용처럼 길게 눈을 감싸고 있으니 이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수많은 현명한 신하들을 거느릴 상이었습니다. 그 아래 눈은 크고 작음을 떠나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고 그 눈빛이 마치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용의 눈이었습니다. 용의 눈을 가진 자는 천하를 굽어보고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큰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지요. 얼굴의 중심인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아 얼굴 전체의 균형을 꽉 잡아주고 있었고, 콧방울은 풍만하여 재물복이 넘치며 그 기세가 얼굴 전체를 호령하고 있으니 이는 곧 나라의 재정과 권력을 한 손에 쥘 상이었습니다. 그 아래 입은 마치 너른 바다처럼 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만백성의 목소리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청음처럼 지키는 신의를 상징했으며 그를 따르는 충신과 식솔이 구름처럼 많을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광대뼈는 땅처럼 굳건하고 풍만하여 아랫사람의 지지와 신망이 두텁고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세우며 그 말년이 태산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이마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삼정의 균형은 완벽했고 얼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색은 비록 햇볕에 그을렸지만 마치 잘 익은 황금빛 곡식처럼 윤택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제왕지상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거친 삼벗을 입고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자신을 무심하게 쳐다보는 이 어부의 얼굴에서 용상에 앉아 만백성을 굽어보는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 그의 학문적 세계가 10위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제왕의 상을 가진 사람이 북과 칼이 아닌 그물을 잡고 조정이 아닌 이 작은 강가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늘의 뜻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자 그의 관상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어부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낯선 선비의 모습에 그저 뭘 그리 빤히 보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석. 온 마을의 식량을 책임질 만큼 많은 복을 타고나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정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눈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자신의 학문이 반쪽짜리에 불과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저 평범해 보이는 어부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결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송정현은 그 신비로운 어부 만석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본래 목적이었던 완벽한 관상 찾기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직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단서를 찾는데 온 정신을 쏟았지요. 그의 머릿속은 온갖 가설들로 들끓었습니다. 저 자는 필시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일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며 이곳에 은둔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아니면 어릴 적 어떤 기인을 만나 제왕의 도를 닦으며 남몰래 무예와 학문을 연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곧 이 마을에 큰 변란이 일어나 저자가 영웅으로 떠오르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정연은 어떻게든 만석의 비범함을 그의 제왕다운 면모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 만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관찰했지요. 그는 만석이 새벽에 강으로 나갈 때면 멀찌감치 떨어진 숲속에 숨어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그가 남몰래 병법서를 읽거나 칼을 휘두르며 무예를 연마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또한 그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주막 구석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세력을 규합하거나 세상을 향한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밤중에 몰래
만석의 집 담벼락에 엎드려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비밀리에 찾아온 손님과 밀담을 나누거나 숨겨둔 용포라도 꺼내 입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상까지 했더랬지요. 하지만 정현의 기대와는 달리 며칠 동안이나 이어진 그의 관찰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석에게서는 그 어떤 비범함이나 숨겨진 야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면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여 강으로 나갔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고기를 잡았으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땔감을 구하는 아주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야심은커녕 세상사에 대한 그 어떤 관심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나라님이나 조정의 벼슬아치들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도 그는 그저 묵묵히 술잔만 기울일 뿐 단 한마디도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지요. 정현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저 완벽한 제왕의 상과 자신이 목격한 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어부의 삶,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괴리는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관상학 서적들을 모두 꺼내 밤새도록 뒤져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관상에 새겨져 있으며 관상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관상학의 대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만석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수수께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현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을 느꼈지요. 송정현이 머리를 싸매고 고뇌하는 동안에도 만석의 하루는 어제와 같이, 그리고 내일과 같이 강물처럼 묵묵하고 평온하게 흘러갔답니다. 정현은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만석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자신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한량이라고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만석과도 말을 트게 되었지요. 만석은 낯선 외지인인 정현을 경계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가에 새로 생긴 돌멩이 하나 보듯 무심하고 덤덤하게 그를 대할 뿐이었지요. 정현은 매일같이 만석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상을 더욱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그의 삶이 얼마나 지독하리만치 평범한지를 깨닫고는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지요. 만석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닭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는 밤새 쳐두었던 그물을 거들어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순덕이 날도 굳은데 하루쯤은 쉬시구려 하고 말려도 그는 그저 그물이 기다릴 터인데 가봐야지 하며 묵묵히 집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고기잡이는 생업을 넘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아 보였지요. 강에서 돌아온 그의 광주리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욕심을 내어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잡는 법이 없었습니다. 강이 내어주는 만큼만 받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지요. 그가 잡아온 고기는 그의 집 부엌으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홀로 사는 할머니 댁에 가장 실한 놈으로 한 마리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많아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집에 몇 마리, 몸져 누운 환자가 있는 집에 또 몇 마리를 나누어 주곤 했지요.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과
아내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는 마을의 공동 우물을 수리하거나 홍수에 떠내려간 다리를 보수하는 일에 말없이 앞장섰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마을에 굳은 일이 생기면 언제나 가장 먼저 연장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었지요. 저녁이 되면 그는 아내 순덕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거가 제법 실한 놈이 잡혔소. 건넌 마을 김서방네 송아지가 병이 났다더군 하는 식의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지요. 그는 결코 세상의 큰 흐름이나 정치에 대해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강가 마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이웃들이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정현은 그런 만석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얼굴은, 저 관상은 이런 작은 마을에 갇혀 서클리스서머 너. 그는 한양의 궁궐에 앉아 천하의 인재들을 거느리고 나라의 대계를 논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이 작은 강가 마을의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에 이토록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단 말인가?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야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저 평범함 뒤에 내가 미쳐보지 못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정현의 머릿속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만석이라는 인간이 마치 안개 낀 강물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대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만석에 대해 가장 잘할 법한 인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송정현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마을의 촌장이었답니다. 촌장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미소를 가진 노인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지요. 그는 낯선 외지인인 정현을 경계하지 않고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며 맞아주었습니다. 정현은 촌장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만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마을에 머문 지 며칠 되었습니다만 만석이라는 그 어부께서는 참으로 특이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혹, 그분에 대해 제가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사옵니까? 정현의 물음에 촌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허허, 우리 만석이 말이요. 특이하긴 하지. 저리 속이 깊고 믿음직한 사람은 이 온 마을을 뒤져봐도 없을 테니 말이요. 촌장의 얼굴에는 만석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정현은 이 기회에 자신이 품고 있던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는 관상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만석, 어른의 관상은 평범한 어부로 살아갈 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마땅히 더 큰 세상에 나아가 큰 일을 도모해야 할 분으로 보입니다. 어찌하여 저런 큰 제목이 이 작은 마을에 묻혀 지내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의 진지한 말에 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뱃대를 한 모금 길게 빨고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자 양반, 자네가 우리 만석이를 제대로 보았구먼. 저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지. 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석은 이 마을 토박이로 대대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글 공부는커녕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무학쟁이였지만 어려서부터 마음 씀씀이가 깊고 의리가 있어 동네 아이들의 골목대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지요. 한 10년 전쯤이었을까 이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네.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며 제 집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돌보지 않을 만큼 끔찍한 시절이었어. 촌장은 그때를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숨어 있을 때 당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만석이가 홀로 나섰다네. 그는 밤낮으로 강을 오가며
물고기를 잡아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집 문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지.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다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 주었어. 저러다 저놈도 병이 옮아 죽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걱정했지만 만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네. 그뿐만이 아니야.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제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고, 외지에서 흘러들어와 굶주리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마지막 식량까지 나누어 주었지. 그 덕분에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훨씬 더 적은 피해만 입고 그 끔찍한 역병을 이겨낼 수 있었네. 이야기를 마친 촌장은 정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자 양반, 나는 글은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안다네. 진짜 큰 사람이란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랫사람을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석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석이를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이 마을의 기둥이자 보이지 않는 어른으로 여기고 따른다네. 촌장의 이야기는 정현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만석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토록 비범한 과거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제왕의 모습이 어쩌면 화려한 용상이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촌장과의 대화 이후 송정현은 만석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만석의 모습에서 자신이 기대하던 왕의 행동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왕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뀌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강상류의 물기를 누가 더 많이 쓰느냐 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지요. 젊은이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금방이라도 주먹 다짐을 할 기세였습니다. 촌장이 나서서 말려보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막무가내였지요. 바로 그때 만석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싸우는 젊은이들을 보고도 꾸짖거나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지게에 있던 흙가마니를 말없이 내려놓고 막혀있던 물꼬를 트기 위해 삽질을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자 싸우던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머쓱해져서 싸움을 멈추었지요.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그머니 만석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막혔던 물꼬는 시원하게 뚫렸고 젊은이들은 함께 땀 흘리고 일하며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은 그 광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석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묵묵한 행동 하나가 그 어떤 날카로운 판결이나 호통보다도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날, 정현은 만석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가장 크고 실한 잉거 한 마리를 들고 마을의 홀몸 놓인 댁으로 향했지요. 할머니, 저 만석이요. 오늘 잉거가 실한 놈이 잡혀서 좀 가져왔소. 아이고, 만석이 아닌가. 자네 덕에 늙은이가 늘 호강을 하네 그려. 어서 들어와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게. 아니요, 할머니. 저는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부디 맛나게 끓여 드시고 기운 차리시오. 만석은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한양으로 돈 벌러 간 아들이 몇 년째 소식이 없어 속이 상한다는 그런 푸념이었습니다. 정현은
속으로 바쁜 사람 붙잡고 무슨 저런 신세 타령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마루에 걸터 앉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머니의 끝없는 푸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때때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러셨소 하고 추임새를 넣어줄 뿐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참 동안이나 하소연을 마친 할머니의 얼굴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하고 편안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석에 들어주는 행동 하나가 늙은이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깊은 응어리를 풀어준 것입니다. 정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이란 앞에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옆에서 가만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만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평범한 행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마을을 더욱더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왕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만석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송정현은 이제 그를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스승으로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만석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 그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느 날 저녁, 정현은 소박한 술상을 하나 차려 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갑작스러운 선비의 방문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말없이 그를 마루로 맞아들였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 마주 앉아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정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뵌 지 벌써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보기에 어르신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천하를 호령할 기상이 서려 있고 어르신의 행동에는 만인을 아우르는 덕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그 큰 재주와 그릇을 가지고도 이 작은 강가 마을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큰 뜻을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정현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만석의 입에서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야만 했던 비통한 과거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비장한 대답 같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석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하여 오히려 정현을 더욱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지요. 만석은 술잔을 비우고는 저 멀리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학자 양반, 나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모르오. 제왕의 상이니 큰 뜻이니 하는 것들 말이오. 나는 그저 평생을 이 강과 함께 살아온 어부일 뿐이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다오. 만서가 강물처럼 살아라 하고 말이오. 강물처럼 살라니요? 그렇소.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요. 제 앞에 놓인 바위를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고 그저 돌아가는 지혜를 알지. 또한 강은 제 안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먹여 살리지만 결코 그것을 제 공이라 뽐내지 않고 가뭄이 들면 제 몸을 말려 주변의 밭을 적셔주기도 한다오.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요. 나는 그저 이 강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 뿐이요. 강이 내어주는 만큼만 고기를 잡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삶의 이치요. 내가 지켜야 할 어부의 도리일 뿐이요. 더 큰 세상이 어디 있고 큰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오. 내 세상은 바로 이 강과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이니. 만석의 그 말에 정연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운명이라는 것을 타고난 관상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나 자리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제왕의 상을 가졌으면 마땅히 왕의 자리에 올라야만 그 운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지요. 하지만 만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운명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 운명의 본질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셈이지요.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껍데기에 집착해 왔는지를, 관상의 형태에만 매달려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만석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어리석은 학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만석의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철학을 듣고 난 뒤 송정현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관상학적 신념과 만석이라는 살아있는 진실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지요. 한편으로는 만석의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진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삶, 그것 또한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학자적 오만함과 원칙주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저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저런 엄청난 제왕의 상을 가지고도 고작 강가의 업으로 늙어 죽는 것은 재능의 낭비이자 하늘에 대한 기만이다. 저분은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용상에 앉아 이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고 만백성을 구제해야 한다. 정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만석을 한양으로 데려가 그의 비범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학자적 소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만석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나라를 구할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는 머릿속으로 온갖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조정의 뜻 있는 관리들에게 이분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민심을 움직여 저분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추대하는 것이다. 그의 계획은 원대하고 야심찼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모르는 책상물림 선비의 이상주의에 불과했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정연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만석에게 직접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정적인 어조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지난밤 제가 드린 말씀을 부디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어르신은 하늘이 내린 제왕의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이 작은 강가에 머물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한양에서는 간신들이 득세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용상에 오르시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숙명입니다. 정연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난세의 영웅을 발견한 제갈량이라도 된 듯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열변을 듣는 만석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덤덤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정연의 말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학자 양반, 그대의 충심은 알겠으나 나는 왕이 될 생각도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어찌 그러십니까? 하늘이 어르신을 택했습니다. 만석은 정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고 세상의 법도도 모르오. 내가 아는 것이라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법과 강의 물때를 읽는 법뿐이지. 그런 내가 어찌 한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오? 나는 내 분수를 아는 사람이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그물을 손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오, 학자 양반, 나는 지금의 내 삶이 좋카오. 아침에 일어나 사랑하는 아내와 밥을 먹고 강에 나가 땀 흘려 일하며 저녁이면 이웃들과 술 한 잔 나누는 이 평범한 삶이 내게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오. 부디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시오. 만석의 거절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평온하여 정현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하늘이 내린 운명을 그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가. 정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거절이 단순히 분수를 아는 겸손함이나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오히려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의 탐욕이 가져올 비극을 글이 아닌 삶으로 먼저 깨달은 자의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깐깐한 학자 도령이 이 깊은 뜻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한 번의 큰 시련을 더 겪어야만 했답니다. 정연이 만석을 설득하려 애쓰던 그해 여름, 마을에는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장마가 찾아왔답니다. 며칠 동안이나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에 마을 앞을 흐르던 강물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불어났지요. 처음에는 그저 흙탕물이 되어 세차게 흐르는 정도였지만 비가 닷새, 엿새를 넘어가자 마침내 강물은 제방 턱 밑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넘칠 듯한 기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은 강가 마을은 몇 해에 한 번씩은 꼭 큰 물난리를 겪곤 했습니다. 한 번 홍수가 나면 애써 지은 농사는 모두 물에 잠기고 집과 가재 도구들은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갔으며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거 아니요? 집에 있는 쌀가마니라도 챙겨서 어서 뒷산으로 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지요. 송정현 역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런 재난 상황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수많은 치수에 대한 이론을 읽었지만 막상 성난 강물이 눈앞에서 포효하는 것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한 눈으로 시커먼 강물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지요. 마을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였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언덕 위에서 강물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내.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허둥대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혹은 거대한 적수를 마주한 장수처럼 고요하고 진지한 눈으로 강의 흐름과 물의 양, 그리고 제방의 상태를 샅샅이 살피고 있었지요. 수십 년간 강과 함께 살아온 그의 경험이 그에게 강의 분노를 읽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강을 살피던 만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언덕을 내려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 텅 빈 집가만이 수십 개와 튼튼한 삽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났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먼저 묵직한 흙가마니 하나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제 방의 가장 약해 보이는 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조용한 행동 하나가 혼란에 빠져 있던 마을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작점이 될 줄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만석의 그 묵묵하고도 굳건한 행동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처럼 마을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빗속에서 홀로 흙가마니를 나르는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마을의 혈기 왕성한 젊은이 철이었습니다. 철이는 평소 만석에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말없는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떨며 허둥댈 때 오직 만석만이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욕지거리를 한번 내뱉더니 에이, 젠장, 저 양반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하고 외치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의 옆에서 거칠게 흙을 퍼담기 시작했지요. 철이의 행동을 시작으로 다른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이야, 같이 하자.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지. 젊은이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마니와 연장을 들고 나와 힘을 합쳐 흙을 담고 그것을 제 방으로 날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움직이자 아이를 업은 아낙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솥을 들고 나와 빗속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위해 뜨거운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노인들은 힘은 없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튼튼한 밧줄을 꼬거나 젊은이들의 일을 거들며 힘을 보탰습니다. 송정현 역시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지요. 만석은 단 한마디의 명령도, 단 한 번의 선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으로 가장 먼저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묵묵한 행동 하나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포를 용기로 바꾸어 이 거대한 재난에 맞서 싸우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책에서만 보았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던가. 솔선수범, 상하동 욕자승. 그가 수없이 외웠던 병법서의 구절들이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선비의 체면도 잊은 차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생전 처음으로 무거운 흙가마니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지요. 뼈가 으스러질 듯한 무게와 질척이는 흙길에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제 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가 낑낑대며 흙가마니를 내려놓았을 때 곁에서 일하던 만석이 그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씩 한 번 웃어 보였습니다. 그 투박하고 무심한 미소 속에 학자 양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먼 하는 듯한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는 듯하여 정연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렇게 어부 한 사람의 조용한 행동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빗속에서 제방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성난 강물의 포효 소리에 맞서 까만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적인 광경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홍수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답니다. 성난 강물은 마치 거대한 용처럼 끊임없이 제방을 핥히고 무너뜨리려 했지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강과 함께 살아오며 터득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만석은 단순히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의 흐름을, 물의 성질을 마치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었지요.
그는 밤이 깊어지고 강물이 더욱더 거세지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모두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 강 한가운데의 물살이 가장 거세니 저곳에 둑을 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오히려 저기 강이 굽어지는 저쪽 기슭을 보시오. 저곳에 흙이 약해 물이 저곳을 뚫고 들어와 우리 마을을 덮치려 하고 있소. 지금부터 우리는 저곳에 힘을 집중해야 하오. 젊은이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반문했습니다. 아니, 만석이 형님, 물은 이쪽에서 넘치려 하는데 왜 엉뚱한 저곳에 둑을 쌓는단 말입니까? 만석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강이란 놈은 앞에서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큰 힘으로 저항하는 법일세. 하지만 그 놈이 가려 하는 길을 미리 예측하고 그 길을 살짝 다른 곳으로 돌려주면 제풀에 힘이 꺾여 순순히 물러나기도 하지. 저쪽 기슭을 단단히 막아 물길을 건너편에 너른 갈대밭으로 돌려야만 우리 마을이 무사할 수 있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의 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면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괜찮다, 아가야. 이 아저씨랑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꼭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그의 그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한마디에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치고 오히려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나르며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내 순덕과 함께 마을의 아낙네들이 끓여온 죽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소. 이것이라도 들고 힘을 내시오. 그는 결코 자신이 더 많이 먹거나 더 편한 곳에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지요. 송정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만석은 그를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권위가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넉넉한 마음으로 백성을 품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단순히 혈통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백성을 지켜내며 지혜와 포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늘이 내린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마침내 그치기 시작했고 성난용처럼 포효하던 강물도 서서히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지요. 만석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에 물길은 마을을 비껴나가 너른 갈대밭으로 흘러 들어갔고 마을은 마침내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집과 밭이 물에 잠기는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이 마을의 중심부는 온전하게 지켜진 것입니다. 만약 만석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였지요. 사람들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선은 밤새도록 한숨 자지 않고 묵묵히 제방을 지킨 한 사람, 바로 만석에게로 향했지요. 만석이 형님 덕분이요. 만석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행가래 치려 했지만 만석은 그저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운 듯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소?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 식솔들부터 챙기시오. 그는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송정현은 이 모든 과정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학문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그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왕의 상이란 결코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역할과 마음가짐에 대한 깊고도 숭고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관상학 책에서 말한 하늘을 바치는 이마는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의 눈이란 사람들을 위압하는 권위의 눈빛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통찰력과 자비심이었지요. 바다처럼 넓은 입은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는 탐욕의 입이 아니라 쓴소리와 단소리를 가리지 않고 경청하며 모든 일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현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관상의 업대기, 즉, 형태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안에 담긴 진짜 알맹이, 즉, 정신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만석을 한양의 용상에 앉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참회했습니다. 만석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는 용상에 앉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는 골룡포를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는 옥새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강가 마을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그 어떤 역사 속의 군주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자애롭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정현은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붓이 아닌 흙을 만지며 책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정한 배움을 얻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진 평화였지요. 거대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끈끈한 유대감과 자부심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부 만석이 있었습니다. 송정연의 눈에 이제 이 작은 강가 마을은 더 이상 초라하고 낙후된 총우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석이라는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작지만 완벽한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지요. 이 강가의 왕국에는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성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서로를 아끼고 돕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그 어떤 성벽보다도 더 튼튼한 방어벽이 있었지요. 역병이 돌았을 때, 그리고 이번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외부의 그 어떤 원조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 왕국에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엄격한 법률이나 세금을 거두는 탐욕스러운 관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만석이 몸소 보여주는 나눔과 헌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법이 존재했지요.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었고 마을의 어려운 일에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지요. 이 왕국에는 학문이 높은 학자나 무예가 뛰어난 장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수십 년간 강과 함께 살아오며 터득한 만석의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흐름을 읽어
풍어와 흉어를 예측했고 날씨의 변화를 읽어 농사 시기를 알려주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어 갈등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더 훌륭한 삶의 지침서가 되어 주었지요. 정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공자는 인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말했고, 맹자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으며, 수많은 학자들이 태평성대의 꿈을 논했지만 그 모든 이론들이 바로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글도 모르는 한 어부에 의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진짜 왕은 지금쯤 아마도 화려한 궁궐 깊숙한 곳에서 신하들의 아첨을 받으며 백성들의 고통은 알지도 못한 채 자신만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강가의 왕 만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성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왕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가? 정현은 더 이상 그 답을 책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양의 용상에 앉은 왕보다 이 강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어쩌면 훨씬 더 왕다운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석을 자신의 관상학적 이론을 증명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위대한 스승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거대한 깨달음을 얻은 송정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답니다. 그는 더 이상 만석을 설득하여 한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강가의 왕을 그의 자리에서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홍수가 지나간 뒤 마을은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밭에 흙을 퍼내고 무너진 집의 담벼락을 다시 쌓고 떠내려간 살림살이들을 건져내는 힘들고 고된 일들의 연속이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정현은 이런 굳은 일에 자신 같은 선비가 나서는 것은 체면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탁상 공론이나 늘어놓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낡은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흙투성이가 된 마을 사람들의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삽을 잡고 쟁기를 끌었으며 무거운 돌을 날랐습니다. 분만 잡던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책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일구고 공동체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의 기쁨과 보람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고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강가의 왕국을 구성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한 명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선비인 정현이 흙길을 하는 것을 보고는 어색해하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이런 험한 일은 저희가 할 터이니 어서 들어가 쉬시지요. 하지만 정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 또한 이제 이 마을의 신세를 진 사람인데 어찌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제게도 일거리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새참을 나누어 먹으며 스스럼 없이 어울렸지요. 정현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책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삶의 진솔한 지혜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정현의 변화를 말없이 흐뭇한 미소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현이 마침내 책이라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고된 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가던 정현의 앞에
만석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학자 양반, 고생이 많았네, 목이나 축이시게. 정현은 만석이 건네는 막걸리 사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들이켰지요. 시원하고 달큼한 막걸리가 그의 타는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그 맛은 그가 한양의 이름난 주점에서 마셨던 그 어떤 고급 술보다도 더 달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두 개에 걸터 앉아 노을 지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지요. 스승과 제자 혹은 현명한 군주와 그의 충직한 신하처럼 말이요. 강가 마을에 머물며 정현은 비로소 자신의 관상학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찾았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형태보다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색과 심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지요. 예전에 정현은 관상을 마치 공식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마가 넓으면 초년운이 좋고 코가 높으면 재물복이 있다는 식의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만 운명을 판단했지요. 하지만 만석을 만나고 난 뒤 그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만석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완벽한 제왕의 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정연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과 주름에서는 밤새도록 마을을 지키며 백성을 걱정했던 책임감의 기색이 읽혔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에서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성실함의 기색이 보였지요. 그의 너털 웃음 속에서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현은 깨달았습니다. 만석의 완벽한 관상은 그가 단순히 좋은 골격을 타고났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그 훌륭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를 진정한 제왕의 얼굴로 완성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상은 곧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이자 앞으로 살아갈 마음의 지도라는 관상학의 가장 깊은 경지를 비로소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후 정연이 사람을 보는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얼굴에서 길흉화복이나 부귀빈천을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사람의 얼굴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마음의 관상가가 되어갔지요. 마을의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 평생을 주눅들어 살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연은 관상에 흉이 있으니 평생 고독하고 불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지요. 자네의 얼굴에는 비록 상처가 있지만 나는 자네의 눈에서 정직함과 선량함을 보았네.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자네는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걸세. 얼굴의 상처는 자네를 해치지 못하네.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마음의 상처일세.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젊은이는 평생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정현은 비로소 자신의 학문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관상학은 더 이상 운명을 가두는 차가운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배움을 얻은 송정현은 자신이 이 마을에서 받은 큰 가르침에 보답하고 싶었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지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지요. 그는 마을 촌장에게 찾아가 제가 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아이들이 그를 깨우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평생 글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이 작은 어촌 마을에 한양에서 온 학식 높은 선비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니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두 손 들고 환영했지요. 그날부터 마을의 낡은 사랑채에서는 매일같이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천자문을 외우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글자를 익히게 했고, 강가의 풀과 나무, 물고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지요. 그의 작은 서당에는 글 공부할 나이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젊은이들과 평생 글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노인들까지 찾아와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만석은 그런 정연의 모습을 말없이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글을 몰랐지만 배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올바르고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오후 정연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당으로 만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가 그날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크고 실한인 거 한 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학자 양반,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으시구려. 이거나 가져다가 아이들과 함께 몸보신이라도 하시게. 만석은 퉁명스럽게 인거를 건네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정연이 급히 그를 불러 세웠지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르신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연은 서툰 솜씨로 종이에 만석이라는 두 글자를 붓으로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만석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는 종이를 소중히 품에 품고는 정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맙네, 학자 양반.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두 사람 사이에 싹튼 깊은 존중과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글을 아는 학자와 글을 모르는 어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주며 신분과 학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다른 한 사람은 삶의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더욱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강가 마을에도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강물은 하늘처럼 맑고 깊어졌지요. 송정현이 이 마을에 머문 지도 어느새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외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강가의 왕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관상을 찾아 헤매는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얻은 이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연은 마을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강가에서 여느 때처럼 묵묵히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정연은 만석의 앞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아주 깊고 정중한 절이었습니다. 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런 정연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떠나는 자의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어르신께 제 학문의 길을, 아니 제 인생의 길을 새로이 배웠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만석은 그저 투박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은혜는 자네 또한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세상 이치지. 부디 몸성이 돌아가 자네가 배운 것을 널리 펼치시게. 정연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그를 불러 세웠지요. 학자 양반, 잠시만 기다리시게. 만석은 자신의 낡은 쪽배로 다가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사용해온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낚싯대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현에게 건네주었지요. 이것을 가져가시게. 정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낚싯대를 받아들었습니다. 만석은 저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학자 양반, 자네는 똑똑하고 재주가 많으니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걸세. 허나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게. 그는 정연을 돌아보며 씩 한번 웃어 보였습니다. 너무 큰 고기만 낚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발밑에 작은 피라미떼를 놓치기 쉬운 법일세. 때로는 그저 낚싯대를 강물에 들이우고 하염없이 세월을 낚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게야.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네. 그것은 어부가 학자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낡은 낚싯대를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만석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떠났지요. 그의 뒷모습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하고도 단단해 보였답니다. 정현이 떠나기 전 만석이 그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은 낡은 낚싯대 하나뿐만이 아니었답니다. 그가 떠나는 길에는 정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작고 따뜻한 선물이 숨겨져 있었지요. 정현이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철이를 비롯한 몇몇 청년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정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철이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커다란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를 정현에게 툭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이거 가져가슈. 이것이 무엇인가? 정현이 묻자 철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요. 한양까지 가려면 길이 멀 텐데 가면서 드시라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싸준 것이지. 만석이 형님이 선비님 그냥 보내면 우리 마을 사람 도리가 아니라고 꼭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소. 정연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순덕 안하기 갓 쪄낸 따끈한 감자떡, 촌장댁 할머니가 말려준 곶감 몇 꼬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잡고 말린 물고기포까지. 그것은 마을 사람 전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철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비님, 이거 만석이 형님이 꼭 전해주라고 했소. 철이가 내민 것은 만석이 직접 깎아 만든 듯한 작은 나무파의 하나였습니다. 그 나무패에는 정연이 가르쳐준 서툰 글씨체로 벗 송정현에게 어부 만석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 사이에 싹튼 깊은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은 그 작은 나무패를 받아들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지요. 그는 이 작은 강가 마을에서 자신의 학문보다 더 위대한 지혜를,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값진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자 마을 사람들과 만석이 언덕 위에서 여전히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지요. 그는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만석은 다시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묵묵히 그물을 던졌지요.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또 한 명의 벗이 먼 곳에 생기게 된 셈입니다. 강가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온 송정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책 속에만 갇혀 사는 편협한 학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만석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상은 예전처럼 사람의 운명을 단정짓고 재물복이나 따지는 그런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길과 마음의 상처를 읽어주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마치 현명한 의원과도 같은 관상가였지요. 수많은 권세가들이 그를 찾아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으면 그는 만석이 선물해준 낡은 낚싯대를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감, 왕의 상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옵니다. 대감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이 낚시꾼처럼 강물을 살피듯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어부처럼 그물을 던져 백성을 굶주림에서 건져 올린다면 대감께서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허나 그 마음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한다면 설령 용상에 앉아 계신다 한들 그는 왕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것이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관상가를 넘어 시대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현은 평생토록 그 작은 강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있어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때때로 고된 세상사에 지칠 때면 만석이 선물해준 낡은 나무패를 꺼내보며 마음속으로 그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겠지요. 그럴 때면 마치 바람결에 만석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답니다. 학자 양반, 너무 큰 고기만 낚으려 애쓰지 말게나. 정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왕이 낡은 삿갓을 쓴 채 묵묵히 자신의 강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큰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이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강가의 왕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저 만석어른처럼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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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